5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추가 도발을 예고한 북한이 해방 이후 최악의 홍수 피해라며 우회적으로 국제사회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강도 높은 공동성명을 냈는데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광진 연구위원, 연합뉴스 통일외교부 홍국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단행한 지 열흘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공동성명을 냈다고 하는데 여기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한국 시간으로 19일 뉴욕의 한 호텔에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북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응을 견인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이날 3국의 외교장관들은 이런 전방위 노력의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는데요. 한미일 외교수장이 대북 공동성명을 채택한 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응해 2010년 12월 워싱턴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담 때 이후 6년 만입니다. 네. 회담에서 3국이 합의한 것은 두 가지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데요. 첫 번째는 6년 만에 공동성명 채택을 통해 강도 높은 대북 경고를 한 점입니다. 3국은 기존 안보리 결의 2705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견인하고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신규 안보리 결의 채택을 주도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북한의 자금원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가능한 자국의 독자적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윤병세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화의 최종 단계에 와 있다. 우리는 지금 동북아뿐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쓸지도 모르는 엄청난 폭풍의 전조를 보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 대북 강력 대응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면서 네. 북한에 대해서는 맹목적으로 지금의 길을 계속한다면 그 길이 파멸의 길이 될 것이라고 수위 높은 경고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케리 장관은 북한이 추가 도발 및 핵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를 중단하고 진지한 비핵화 대화의 길로 복귀해야 할 것이라고 또 언급해서 비핵화 논의를 전제로 한 대화에는 열려있는 태도를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주요 내용을 짚어주셨는데요. 한미일이 이렇게 보도자료가 아닌 정식 성명을 통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사실 이 부분에서 중국이 빠졌다는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게 실효성 있다고 보십니까? 네, 실효성이 있을 겁니다. 물론 제한적이겠죠. 방금 이제 소개해 드린 것처럼 네. 이제 있을 안보리 제재죠. 북한이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더 강한 대북 제재와 관련된 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제 세 나라가 견인해 나가겠다. 그다음에 그 이행에서도 이제 아마 주도해 나가겠다. 네. 그리고 북한의 이번 핵실험에 대한 강한 경고, 그다음에 뼈아픈 이제 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들을 이제 북한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에 보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북한에도 엄중하게 경고하는 차원도 있지만 네. 앞으로 있게 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견인, 그리고 그것들을 실현해 나가는 데서 한미일이 앞장서서 주도하고 이제 이끌어 나가겠다는 그런 선언적인 의미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경제적인 그런 북한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좀 해석을 해보면은 뭐 북한이 우리하고의 이제 경제적 그런 수위도 네네. 이제 그런 내용을 보면 굉장히 낮아졌고요. 일본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청룡계 이제 북한과의 연계, 경제적 연계 이런 것들도 많이 차단된 상태이고 네. 또 북한에 대한 대북 송금, 그다음에 인원들 이제 북한에 가는 것조차도 많이 제재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세 나라가 북한에 직접적으로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칠 그런 것들은 좀 강하지 않겠습니다. 네네. 하지만 우리가 공조해서 국제사회를 견인해서 이제 앞으로 조치를 결의를 하고
또 그것들을 실행해 나간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외교 장관들이 모여서 북한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고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핵무기 사용이 임박하면 북한의 핵 전력을 선제 타격하는 방안을 실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정말로 실현 가능한 건지 그리고 만약에 실현이 됐을 때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겁니까? 이제 실현 가능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개념 계획이지만은 이제는 작전에 실질적으로 이제 실행하는 네네. 그런 단계로 구체적으로 옮겨가는 그런 단계로 보여집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발표도 됐고요. 그리고 오늘 일간지에 그 선제 공격 그리고 네. 예방적인 타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실렸습니다. 선제 공격인 경우에는 이제 preemptive strike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먼저 타격을 하는 겁니다. 전쟁이 임박했거나 핵 네네. 공격이 임박했을 때 이제 그 위협을 제거하는 거죠. 뭐 핵 전쟁이나 아니면은 이제 공격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판단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실질적인 위험들이 있어야 되겠죠. 예방적 이제 공격이나 타격인 경우에는 이제 preventive, 그야말로 예방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1981년에 이라크 원자로 공격을 했죠. 그리고 2007년에 시리아 또 원자로를 preventive, 그러니까 이제 예방적 공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근원을 이제 위협을 드러낸 거죠. 우리 1994년에 북핵 위기가 터졌을 때 클린턴 행정부 시절입니다. 그때도 역시 preventive, 예방적 공격을 준비를 했었죠. 이행을 안 했습니다. 지금 북한의 핵 위협은 현실화 단계에 있습니다. 네. 이 핵 공격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그걸 위협을 제거한다, 나머지 제거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핵 위협 단계, 네네. 그다음에 핵 공격 임박 단계, 그리고 전쟁 전 단계, 아마 이런 여러 가지 단계들을 가상을 해서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그런 선제적 대응 방안,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작전에 옮기는 네. 그런 것들이 아마 실천에 옮겨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3단계 억제 전략을 이제 시뮬레이션 개념에서 작전 계획 단계로 해서 실현 가능하도록 하는 계획이라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홍 기자, 오는 20일에 유엔 총회가 개막하게 됩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한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과 러시아 외교장관 회담 계획은 아직까지 잡히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런 관측이 지배적이고요. 제71차 유엔 총회는 지난 13일 공식 개회했습니다. 네. 그리고 회원국 정상과 강요들이 참석하는 고위급 회의는 20일 시작됩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남북 외교수장이 미국 뉴욕을 무대로 외교 대결을 벌이게 돼서 이제 주목되고 있는데요. 현재 시각으로 우리나라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2일,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의 연설은 이보다 이제 1-2일 뒤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장관은 유엔 총회 참석 기간 유엔 안보리 이사국 등 최소 15개국 외교장관들과 양자회담을 가질 계획입니다. 윤 장관은 출국에 앞서 기자들에게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기존 안보리 결의 2270호를 보완하고 북한이 고통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현재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이번에 193개 유엔 회원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향한 전방위 외교를 펼칠 생각이다라고 말한 만큼 네. 추가 대북 제재를 위한 외교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도 맞불 외교전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리 외무상은 유엔 총회에 앞서 베네수엘라에서 열린 제17차 비동맹 운동 강요회의에 참석해서 우리가 핵 무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은 미국의 항시적인 핵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한 자의적 조치라고 주장했는데요. 유엔 총회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초반부인 18일에 열린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는 대북 압박을 위해 강력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시작으로 유엔 총회 외교전에 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반면 윤 장관은 리카창 유엔 총리와 동행할 것으로 정해진 왕이 중국 외교부장 그리고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노프 외교장관과는 현재 별도 회담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추가 제재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한미일 중심의 강력한 제재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뜨거운 외교전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유엔 무대에서 윤병세 장관과 그리고 리용호 외무상이 만나게 될지,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리용호 외무상이 어떤 의미 있는 만남까지 갈 수 있게 될지 이 부분도 관심사거든요. 제 생각에는 지금 남북이 핵 위기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래서 남북 외교 수장들이 만날 수 있는 또 개인적인 또는 업무와 관련된 그런 환담을 가질 기회가 없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사무총장과도 네. 이제 뭐 북한을 초청을 하거나 이제 업무와 관련돼서 이렇게 조우할 그런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북한의 속내에는 그런 게 있겠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내년도 대선 우리 남한에서의 대선 그 유력 주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북한과의 관계 앞으로의 관계 설정에서 어느 정도 자기들이 그 노리고 있는 그런 노림수를 뭡니까 이제 실천을 할지 타진할지 그런 의미에서 북한에 초청하려는 그런 생각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5차 핵실험 이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북핵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그런 대응 메시지를 이제 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만날 확률이 좀 좁다 이렇게 봅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까지 감행이 된 상황에서 깜짝 회동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라는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북한이 최악의 홍수에 직면했습니다. 해방 이후 처음 겪는 대재앙이다라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홍수 피해를 선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거의 북한 상황을 보면 피해보다는 좀 주민들이 복구하는 모습을 좀 더 선전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피해를 부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 북한의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방송은 지난 14일 함경북도 지구를 휩쓴 태풍으로 인한 큰 물 피해는 해방 후 처음으로 되는 대재앙이었다. 라고 밝히면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를 포함한 인명 피해는 수백 명에 달하며 68,900여 명이 한지에 나앉아 있다. 구체적으로 피해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관영 매체와 선전 매체를 총동원해서 참혹한 홍수 피해 현장의 모습을 영상과 사진으로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과거 홍수 피해를 입을 때마다 각계의 복구 노력을 소개하며 최고 지도자의 지도력과 주민들 간 협력 성과를 선전해왔기 때문에 이처럼 해방 후 대재앙 등의 극한 표현을 써가면서 피해를 부각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모습은 먼저 5차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집중 논의되는 과정에서 피해를 더욱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알려 인도적 차원에서 제재의 강도를 떨어뜨리려는 시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전문가들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가 추가 대북 제재를 추진하는 상황에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년보다 심한 홍수로 예상 밖의 막대한 피해에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한반도 정세의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는 상황인 만큼 북한의 노림수가 단순하지 않다는 건데요. 여기에는 북한 당국의 불만을 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도리어 사회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로 반전시키려는 김정은 정권의 의도가 담겼다고 전문가들은 해석합니다. 실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오늘 일면 사설에서 북부 피해 복구 전투는 우리 내부를 와해시키고 우리의 사회주의를 말살하려고 호신탐탐 기회를 노리는 적대 세력들의 치열한 대결전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 복구 전투를 통해 전체 인민을 당의 주위에 더욱 튼튼히 묶어 세우며 우리의 일심 단계를 반석같이 다져나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노동신문은 대규모 홍수 피해가 발생한 함경북도 지역에서 철길과 전력, 통신망 등 복구 작업이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고통을 함께 이겨나가는 모습을 부각함으로써 내부 결속을 이루려는 전략적인 노림수가 읽히는 대목입니다. 네. 내부적으로도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도 어떤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라는 건데 사실 눈에 띄는 것도 김정은의 행보입니다. 이렇게 수해가 심각한데 수해 현장에는 가지 않고 굴착기만 보냈다고 하고요. 또 고급 외제차를 타고 농장 시찰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행보에 어떤 의도가 깔려 있을까요? 네, 사실 정상적인 국가, 나라라면은 국가 지도자가 제일 먼저 뛰어가야죠. 피해 지역에. 그리고 국가 재난 수준입니다. 해방 후에
해방 이후 처음으로 되는 대재난이라고 했으니까 원래 1967년인가 평양에 큰 홍수가 났었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뭐 재난과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네. 국가 지도부가 먼저 저기 뛰어가야 되는데 뭐 굴착기만 보내고 자기는 오히려 이제 자기 치적을 선전할 수 있는 그런 단위들에 이제 현지 지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정상이 아니죠. 그리고 김정은으로서는 뭐 저런 데 나타나면은 저렇게 처참한 상황을 이제 본인이 직접 접하거나 사람들 만나면은 국가 지도자로서 이것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것들을 또 이제 내 외부에 알리는 상황으로 되고요. 또 국가가 책임지고 이 복구 상황을 이제 이끌어야 된다. 네. 그런 책임도 아마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부담이 있을 거고요. 또 김정은이 움직이는 경우에는 북한에서는 1호 행사라고 하죠. 해서 레드 카펫 이제 주단을 깔고 그 다음에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뭐 안전까지 네. 신변 보장까지 완벽하게 해서 이제 1호 행사하는 그런 것이 이제 관례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저런 상황에서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이제 외제차 아주 고가의 비싼 차를 끌고 다닌다고 네. 하는데 아마 홍수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이제 산악지대 이런 도로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다니기 좀 쉬운 네네. 편한 그런 차를 가지고 이제 다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북한 지도부로서는 이런 상황을 자기들이 직접 앞에 서서 네. 이제 극복하고 복구하는 그런 상황을 애민 지도자라면 연출하고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인민들의 고통과 피해보다는 성과를 과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이 김정은의 행보를 주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